반갑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던 저는 지금 현재 40대 주부예요. 복작복작한 대가족은 아니지만 사이좋은 우리 가족끼리 따뜻한 거실에 둘러앉아 TV를 보며 간식을 먹으며 사연을 올리게 되었어요. 결혼하기까지 무척 많은 일이 있었고 결혼 후에도 탈이 넘쳐 흐를 정도였지만 지금은 모든 걸 정리하고 속 시원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남편과 제 자식들이 아니었다면 일찌감치 이 세상을 떠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어떤 이야기인지 감이 아직 안 오시죠? 남들은 비빌 구석이 친정뿐이라던데 저는 비비지 못할 친정이 있었던 탓에 정말 어린 시절부터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떻게 제 배로 낳은 자식을 저런 취급을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기가 막힌 저의 친정집 이야기입니다. 모쪼록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같이 욕도 해주시고 분노해주시면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 같네요. 저는 지긋지긋한 친정과의 인연을 나이를 먹을 만큼 먹고 세상을 알 만큼 안 나이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해냈습니다. 남편이 없었더라면 아마 상상도 못할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남편에게 그리고 제 자식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의 친정 부모님은 정말 차별이라는 걸 살벌하게 하셨던 분들이셨습니다. 제가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는 아닐까 친자 검사라도 한번 해봐야 하나 싶을 정도로요. 애석하게도 제 태아일지 육아일지 어릴 때 사진들이 촘촘하게 박혀있는 앨범을 발견한 뒤로 친자식이 맞는다는 걸 알게 되었죠. 왜 애석했냐고요? 차라리 제가 주워내었다면 이런 취급을 받을 만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키워준 걸 감사하게 여겼을지도 모르니까요. 저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남동생 하니까 딱 떠오르는 게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 남아 선호 사상이요. 참 지독하게 뿌리를 내린 그 사상은 저희 집까지도 침식하고 있었습니다. 남동생은 뻗댈 자리 보고 눕는 성격인지라 금이야 오기야 길러 버릇없는 건 기본이고 저와 하필 연년생인 덕에 저를 만만히 여기고 막 기어오르곤 했어요. 제가 지금에서야 남처럼 지내니까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하지 예전에는 입에 그 애새끼 이름을 담는 것도 소름 끼쳐 했다니까요. 당연히 못된 것만 배워서 예의라는 건 눈꽃만큼도 없고 가족을 배려하거나 존중하는 것도 전혀 없었죠. 제 거는 다 지 것, 지 거는 또 다 지 것인 아나무인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렇게 애가 자라는 데엔 부모님의 지대한 공이 있었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라며 걷다가 넘어지면 어쩌냐고 업고 다니셨는데 애가 당연히 그렇게 자라지 않겠어요? 평생을 왕처럼 떠받들여지며 살았는데 지 눈에 보이는 게 뭐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어릴 때부터 아무런 대접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먹는 걸로 차별받는 건 당연한 일상이었죠. 오히려 밥을 준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살았다니까요. 남동생이 외식하고 싶다, 이거 먹고 싶다 하면 사다 바치느라 제가 학교에서 늦게 오거나 친구들이랑 놀다가 끼니를 놓치면 그냥 굶어야 했어요. 물론 제 동생이 밤 12시에도 통닭이 먹고 싶다 하면 우리 아버지 한달음에 나가 사오셨지만 제가 먹고 싶다고 하면 살찐다고 들어가서 잠이나 자라고 했죠. 그런 서름이 켜켜이 쌓이면 얼마나 큰 벽이 되는지 모르시죠? 나중에는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냐면요. 내가 나중에 돈 벌어서 꼭 통닭을 쌓아두고 먹어야지 하는 식탐이 생긴답니다. 제가 식탁에 앉아서 다 같이 밥을 먹을 때 밥을 조금 빨리 먹거나 맛있는 반찬만 골라 먹으면 그때부터 또 잔소리가 시작되거든요. 계집애가 그렇게 많이 먹어서 살만 찌지 어디다 쓸래? 이런 소리야 타격감도 없어요. 맨날 듣는 레퍼토리인데 신선하지 않으니까요. 고3 수능 때도 도시락 싸달라고 했더니 찹쌀떡 받은 거 들고 가면 되지 않냐고 성적이 나와봐야 얼마나 잘 나오겠냐고 저를 무시했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남동생의 떨어지는 성적에는 관심 있어도 저의 오르는 성적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성적표가 나오면 부모님 사인 받아오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항상 제가 사인을 해야 했어요. 제 성적에는 아예 관심이 없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동생은 과외도 하고 종합학원도 다니고 할 때에 저는 문제집이나 몇 권 사다 풀어야 했습니다. 계집애가 공부해봐야 큰 인물 못 된다면서 저 공부시킬 돈 있으면 아들한테 쏟아부어야 한다고 했거든요. 동생이 돌머리라 공부에 관심도 없고 돈을 쏟을 만큼 성적이 안 나온다는 사실은 속 깊이 묻어두시고 눈 가리고 아웅하셨죠. 저라면 공부 잘하는 자식에게 투자할 것 같은데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자식이라도 아들 아니면 소용없다 이거였습니다. 딸은 어차피 시집가면 그만 아니냐고 애 키우면 회사 일도 못하는데 공부해봐야 쓸모없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대학 입학을 했고요. 저 대학도 꽤 잘 나왔습니다. 동생은 쳐다도 못 볼 서울에 있는 국립대 출신이고요. 학점도 잘 유지한 덕분에 취업도 금방 했어요. 틈틈이 스터디 활동을 하면서 쌓아온 인맥도 무시 못했고 이곳저곳에서 들은 정보로 자격증도 미리 준비한 덕이었죠. 회사도 일반 중소나 중견도 아닌 무려 대기업 본사에 취직했습니다. 제가 대기업에 취직할 동안 제 동생은 뭘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뭘 했겠어요. 그냥 탱자탱자 놀았죠. 대학도 겨우 경기도에 있는 전문대 졸업해놓고 군대 갔다 오더니 그때부터 하루 종일 집에서 게임하고 자고 술 처먹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대기업 다니는 누나 덕 좀 보자면서 용돈이나 내놓으라 하대요. 남동생이 당당하게 요구를 하니까 우리 부모님도 저한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냐면서 대기업 다니는 딸 덕 좀 보재요. 본인들 노후 준비도 해야 하니 연금 보험을 들어달라. 적금은 부모 이름으로 해라. 매달 생활비를 달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새로 보험 하나 가입하겠다고 저한테 쓱 들이미는데 보험료까지 내달라는 거였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저한테 남동생에게 해준 거 반만이라도 해줬으면 제가 어느 정도는 해드렸을 거예요. 대기업 본사직 초봉이 생각보다 꽤 되거든요. 짝수달마다 성과급도 나오고요. 그런데 저한테 해준 거 없이 달라고만 하니까 제 지갑이 열리겠어요? 나한테 왜 이러나 싶고 반감만 늘어나는 거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좀 쉬고 싶은데 허구한 날 방에 들어와서 월급날이 언제랬지? 현금 좀 있니? 이러고 있으니 제가 얼마나 집을 떠나 살고 싶었겠습니까? 결국 입사한 지 8개월 만에 돈 타령하는 가족들이 지겨워서 회사 근처에 원룸을 얻었습니다. 핑계는 출퇴근하기가 멀고 힘들어서 그런다고 했지만 사실은 가족들을 피하고 싶어서 집을 나오게 된 거였죠. 근데 제가 집을 나오니까 제 동생이 아주 난리가 난 겁니다. 제가 한 푼 두 푼 쥐어주는 용돈이 그리웠던 거였겠죠? 저한테 다 큰 여자가 무슨 집을 나가 사냐고 하는데 원래 다 크면 나가 살아야 하는 게 독립적인 성인의 모습 아니겠어요? 자기가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찌질이라 부모한테 용돈 받아 생활한다는 건 아예 생각도 못하는 느낌이었죠. 그러면서 시집 가면 어차피 나가 살 건데 그 전까지 집에서 부모님이랑 부대끼며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주 온 가족이 똘똘 뭉쳐서 저한테 한 푼이라도 더 뜯어가려고 안달난 사람들처럼 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모든 걸 무시했죠. 혼자 살면서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사 먹고 취미 생활도 즐기고 혼자만의 여유로움을 만끽하다 보니까 제 성격 자체가 바뀌더라고요. 남들 눈치도 덜 보고 살고 항상 밝고 즐거운 에너지가 가득한 사람으로 점차 변해갔습니다. 삭막하고 불편한 집에서 살다가 오롯이 저만을 위한 공간을 가지니 사람이 달라져요, 정말. 그런 저를 예쁘게 봐주시던 옆팀 과장님이 저에게 은근슬쩍 데이트 신청을 해왔고 평소에 꽤 서글서글한 인상으로 인기가 많았던 분이라 저도 좋다고 했어요. 그분은 제가 입사했을 때부터 눈여겨봤다고 하시면서
요즘 들어 기분이 좋아 보이길래 혹시 남자친구 생긴 건 아닐까 조바심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꽤 우울한 인상이었나 봐요. 그래서 연애도 한번 못 해봤던 걸지도 모르죠. 저의 첫 연애는 정말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늘 주위에 남동생만 챙기던 사람들만 가득했던 터라 누군가 저를 이리 챙겨주고 보살펴준다는 게 너무 행복했죠. 그렇게 저는 과장님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결혼을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죠. 저랑 남편이 둘 다 대기업에 다니니까 넉넉하게 살 수 있는 형편이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남편은 저보다 직급이 높았고요. 그러니까 친정에서 저희한테 대기업 다니는 부부 덕 좀 보자고 용돈을 고정적으로 달라고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서 덕을 자꾸 보자고 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심지어 조건도 어이가 없을 정도였어요. 매달 생활비로 100만 원씩 주고 보험비 30만 원에 차량 유지비 20만 원까지 해서 50만 원씩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미쳤습니까? 인연을 끊고 사는 게 제 소원이나 다름없는데 근데 남편은 아무래도 친정이니까 150만 원은 무리여도 일정 금액 지원을 해드리고 싶다는 식으로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 저와 남편은 사소한 다툼을 하게 되었죠. 제가 죽어도 못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거 주면 우리 나중에 애 낳고 무슨 돈으로 살겠냐고 했는데 남편은 그거 없어도 충분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 돈을 차라리 적금처럼 모으자고 했고요. 결국 남편에게 제가 차별받고 자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토닥여주면서 고생했다고 그런 속사정을 몰라서 자기가 고집을 부린 것 같다고 했죠. 당연히 친정에는 돈 못 준다고 했고 딸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낳기만 하고 방 한 칸 내어주는 게 키운 게 맞습니까? 남편은 저와 친정 부모 간의 냉랭함이 흐르는 기운이 매우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처가에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은근히 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싫다고 하니 우기진 않더라고요. 남편네 집안은 정말 화목한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의 이런 분위기가 더욱 이해가 안 가는 듯 했습니다. 제가 철옹성처럼 버티면서 돈을 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으니까 친정에서 자꾸 남편을 꼬드기는 겁니다. 딸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었다고 하면서 본인들 노력이 없었으면 제가 대기업이나 들어갔겠냐고 했대요. 당연하다는 듯이 돈을 좀 달라고 했다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저 몰래 친정을 몇 번 도와줬더라고요. 뭐 뻔하죠. 급한 일이 있다며 500만 원만 보내줘라, 300만 원만 빌려줘라 하면서 야금야금 비상금을 털어간 겁니다. 제가 그걸 알고 친정에 찾아가서 쑥대밭을 만들어놨어요. 잘 살고 있는 딸 이혼시키고 싶은 마음에 그러는 거냐고 큰 소리를 치니까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혼까지는 아니다 싶으셨던 거겠죠. 저는 앞으로 돈 달라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고는 친정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물론 제가 난리를 친 이후에 친정에서도 한동안 연락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그 타이밍에 임신을 하게 된 거죠. 다른 산모들도 다 똑같겠지만 임신을 하고 나면 친정엄마의 손길이 그리워진다고들 하잖아요. 제가 입덧이 정말 남들과 다르게 유난스러운 편이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딱 우리 엄마가 끓여준 콩나물국이 너무나도 먹고 싶은 거예요. 꾹꾹 참고 있다가 어느 날 밤에 제가 엉엉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 콩나물국이 뭐라고 그게 그렇게 먹고 싶어서요. 결국 남편이 저 대신에 친정집에 연락을 한 거예요. 장모님, 와이프가 입덧이 심한 와중에 장모님이 끓여주신 콩나물국이 너무 먹고 싶대요 하면서요. 오죽 제가 서러워 보이고 힘들어 보였으면 우리 남편이 그런 연락을 다 했나 싶었죠. 그런데 참 우리 친정 부모님 한평생을 그리 살아서 그런지 사람 쉽게 안 변하더라고요. 이때다 싶었는지 집에 찾아와서 콩나물국 끓여주시면서
은근히 집에 새 물건 들어온 게 있나 없나 살피시더라고요. 이거는 광고에서 본 건데 되게 좋아 보이네. 얼마니? 나도 갖고 싶다. 이런 거요. 거기다가 처음에는 호의라고 생각했던 콩나물국이었는데 알고 보니 올 때마다 남편한테 차비를 좀 달라고 하면서 5만 원, 10만 원씩 챙겨가셨더라고요. 진짜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환멸이 나던지. 쪽팔린 건 둘째치고 남편한테 너무 면목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두어 달 지나고 입덧이 사라지고 나니까 아무거나 다 잘 넘어가더라고요. 중간중간 먹고 싶은 음식이 생각이 났지만 그게 친정엄마의 음식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했더니 그간 받았던 차비가 쏠쏠했던 건지 그래도 엄마 손맛이 최고 아니냐고 집에 자꾸 오려고 하더라고요. 됐어요. 더 이상 차비 못 드려요 하니까 그 뒤로는 오겠다는 연락이 뚝 끊겼어요. 아이를 출산할 때도 정말 고생해서 낳았거든요. 물론 다른 분들도 고생하셨겠지만 저는 유독 난산이었어요. 그래서 조리원에 간다고 했더니 엄마가 해주는 몸조리가 최고 아니겠네요. 그러면서 그 돈 자기 주면 자기가 알아서 다 해주겠다고 남편을 막 꼬드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죽어도 싫다고 조리원에 가겠다고 했거든요. 2주일 동안 푹 쉬고 얘랑 같이 집으로 돌아와서 육아를 하는데 정말 지옥이더라고요. 잠을 못 자서 코피를 쏟아본 게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수능 볼 때도 코피를 쏟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걸 보다 못한 남편이 결국 또 친정에 SOS를 치게 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시어머니보다야 친정어머니가 낫지 않겠냐는 마음에서 한 일인데 저는 차라리 시댁이 나았을 것 같아요. 친정엄마가 오자마자 남편에게 월 100만 원씩 주라고 그러면 애를 봐주겠다고 했대요. 남편은 제 생각해서 100만 원씩 보내드리겠다고 아이 키우는 데에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했고요. 근데 참 우리 엄마 와서 애를 보기는커녕 맨 TV만 보고 애가 울면 저한테 애 운다 이러고 앉아있는 겁니다. 심지어 밥도 처음에는 이것저것 잘 차려주는 것 같더니 나중엔 귀찮은지 반찬을 사와서 차려주더라고요. 물론 사온 반찬이 싫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반찬은 사 먹으니까요. 근데 그럴 거면 제가 왜 월 100만 원이나 주면서 우리 엄마랑 불편한 육아를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딱 채우고 더 이상 오지 마시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정엄마가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집도 없다면서 고마운 줄도 모른다고 제 욕을 하시더군요. 아이 한 번 씻겨준 적이 없고 분유도 제대로 타지 못하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육아를 도와준다고 하는 건지. 우리 남편 붙잡고 다시 한번 구구절절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집은 잘해줘봐야 고마운 것도 모르는 파렴치한 집안이라고요. 도와줄 돈 있으면 차라리 시댁에 잘하자고 시댁이 훨씬 편하니까 제발 친정에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진짜 사실이었거든요. 온화하신 시댁 어르신들이 우리 가족보다 더 가족같이 느껴져서 제가 참 여러모로 잘 챙기면서 살았거든요. 우리 집이랑 다르게 엄청나게 화목한 집안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해드리는 게 무엇이든 꼭 저에게 배로 돌려주시는데 정말 제 친부모 같은 느낌을 받았달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잘하려고 하니까 사이가 점점 더 돈독해졌죠. 진짜 얼마나 바랬는지 몰라요. 이런 부모 밑에서 크고 싶었어요. 우리 딸이 4살쯤 되었을 때 남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대로 된 결혼도 아닌 것 같았어요. 아무튼 결혼식을 앞두고 보고 싶지 않은 친정이라도 어쩔 수 없이 이것저것 도우느라 만나고 있었는데 대뜸 저한테 엄마가 묻더라고요. 동생 결혼식에 축의금 얼마 낼 거냐고요. 그래서 제가 눈을 치켜뜨면서 대꾸를 했죠. 내가 왜 축의금을 내냐고요. 제 결혼식에도 축의금 안 냈거든요, 동생이. 그랬더니 그때랑 같냐면서 저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제 동생은 엄청 작은 사업장에 다니고 있지 않냐면서 상황이 다르대요. 제가 결혼할 때는 동생이 돈이 하나도 없었던 시절이니까 못 낸 거지만
저는 지금 낼 수 있는 상황 아니냐고요. 솔직히 동생 결혼식에 금액이 얼마가 됐든 축의금 못할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동안 저한테 보여줬던 행동이 있으니까 솔직히 5만 원도 너무 아까웠단 말이에요. 남편이 이미 축의금으로 100만 원을 주자고 했었는데 제가 반으로 깎았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냥 알겠어. 50만 원만 낼게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막 역정을 내면서 가족인데 50이 뭐냐고, 그것도 대기업 다니는 누나가 50만 원이 뭐냐고 그러는 겁니다. 축의금도 100만 원 내고 남동생 신혼집에 커다란 TV 하나 사주래요. 우리 딸 내복이라도 한번 사오는 정성을 보였다면 몰라도 조카한테 선물 한번 사준 적 없는 놈한테 제가 왜 TV를 사줘야 하나요? 절대로 싫다고 했더니 우리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서 100만 원 축의금 내고 TV도 사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남편이 제 눈치를 살피다가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하니까 집에 찾아와서 애걸복걸 하더라고요. 이미 사돈 집에 우리 대기업 다니는 딸이 TV 놔줄 거니까 혼수에 TV는 해오지 말라고 했다면서 저한테 어떻게 할 거냐요? 그 상견례 자리에 심지어 저는 부르지도 않았거든요. 그래놓고 TV를 내놓으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죽어도 못 해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저보고 못된 년이라고 난리를 치더니 결국 엄마가 TV를 해줬더라고요. 저 결혼할 때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해줬거든요. 그 흔한 휴지 한 팩도 안 사주신 분입니다. 진짜 미치도록 짜증이 났지만 저는 참고 넘어갔어요. 애초에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더는 기대하지 말자. 정말 이제는 연락도 하지 말자. 몇 번이나 되새김질하면서 결혼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결혼식 당일에서야 옳게 될 사람을 처음 만났다는 게 믿어지실까요? 신부 대기실에서 저를 보고 깜짝 놀라서 해외에 나가 있는 줄 알았다고, 어쩜 얼굴 한 번을 못 볼 수가 있냐고 아쉽다고 하더군요. 제가 올케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모르니까 애초에 만나는 걸 차단시킨 듯 했어요. 해외라니, 옆 동네에 있는 대기업 본사에 다니고 있는데 참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어차피 결혼을 하고 나면 볼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 마음이 좀 찜찜한 겁니다. 우리 엄마가 워낙 아들 우리 아들 하는 사람이니까 애먼 사람 데려다가 시집살이를 시킬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올케에게 제 번호를 알려주고 힘든 일 있으면 꼭 저한테 전화하라고 단단히 일러두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하는 거예요. 아주 머리에 꽃이 들은 건지 천진난만하게 물어보는데 혹시 시집살이를 시킬 수도 있잖아. 내가 올케 편을 들어줄게 했죠. 그랬더니 저한테 되려 어머님이 저한테 시집살이를 시키실까요? 하는 겁니다. 딱 봐도 그냥 순진한 아이 같았습니다. 결혼식이 무사히 끝나고 저랑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돌아와서도 한참을 이야기를 했어요. 올케가 되었고 가족으로 묶이긴 했지만 참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지 너무나도 걱정되는 마음에 이야기가 시작된 거였죠. 남편은 저한테 그냥 아무 걱정하지 말고 신경조차 쓰지 말라고 스트레스 받는 거 보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은 우리 남편이기에 제 스트레스도 저의 못돼 먹은 친정도 버티면서 살았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아마 진즉 이혼했을 거예요. 남편 말에도 일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신경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결혼하고 딱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올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 저는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죠. 아무 일 없는 듯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올케가 무척 당황한 목소리로 시모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이상한 거야 하루 이틀 아닌데 뭐 때문인지는 알아야 하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꾸 올케네 보고 합가를 하자고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들이 집에 없으니까 너무 외로워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신혼집에 늘어붙어서는 시댁에 갈 생각을 안 한대요. 그러면서 괜히 침대에 누워서 우리 아들 냄새 난다. 옷방 열어보고 우리 아들 오시네 이런다고
자기 너무 소름이 끼친대요. 신우가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라고 한 말이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하는데 진짜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하다 그런 짓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헐레벌떡 준비를 해서 남동생네 신혼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엄마가 거실에 서서 올케한테 이것저것 지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살림을 이렇게 해서 우리 아들이 편하게 쉴 수 있겠냐, 먹을 거는 제때 먹이고 있냐 하면서 소파에 앉아서 TV가 참 좋지 않니?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찌나 신혼집을 제 집처럼 들락날락했는지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도 김치 냉장고에 반찬 사온 거 넣어두고 먹니? 내가 냉장고 정리하라고 했지? 이러는데 무슨 학교 선생님인 줄 알았지 뭐예요. 며느리 길들이기에 심취한 건지 제가 와서 빤히 보고 있는데도 눈치를 못 채고는 올케한테 난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제가 참다 못해서 결국 엄마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놀래서 여기에 네가 왜 왔어?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쪽팔리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당장 나오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 집에 놀러 온 게 뭐가 잘못이냐고 뻔뻔하게 소리를 치면서 올케한테 네가 연락했니? 나 오는 게 그렇게 싫어? 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아들이 좋으면 끼고 살지 결혼은 왜 시켜서 남의 집 딸한테 온갖 트집을 다 잡고 있어. 이 모양 이 꼴로 살라고 아들 결혼시킨 건 아니지 않아? 엄마 정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그래. 얘는 고작 축의금 50만 원 내놓고는 할 말도 많다 진짜. 그러면 내가 축의금 500만 원을 냈으면 신혼집에 내 방 하나 마련해줘라 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뭐야? 제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엄마도 입을 꾹 다물고는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지긋지긋해서 엄마한테 당장 나오라고 했어요. 엄마가 도대체 아들 결혼할 때 뭘 얼마나 해줬으면 해줬다고 여기서 이런 잔소리를 하고 있냐고, 올케가 알아서 어련히 잘하겠지 했죠. 그러니까 저한테 자기가 이 집도 해준 거고 다이아 반지에 진주 세트까지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이런 참견도 못하는 거냐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아니, 저한테는 맨날 돈 없다 하면서 입덧 하느라 힘들 때 콩나물국 그거 고작 끓여주고 10만 원씩 받아가 놓고 아들한테는 집까지 사줬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제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고 엄마도 순간 실언했다고 생각을 한 건지 그냥 전세해 준 거야 전세 이러는데 제 속은 이미 뒤집어졌죠. 제가 결혼할 때 진짜 아무것도 안 해줬거든요. 그 흔한 혼수 하나 해준 게 없어서 제가 그동안 모아둔 적금 탈탈 털어서 결혼했는데 아들한테는 전셋집까지 해준 것도 모자라 며느리 예물 세트까지 모조리 다 해줬다고 하니까 제가 열불이 안 터지겠냐고요. 그래도 올케 편을 들어주기로 약속하고 온 자리니까 화를 꾹 참아내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전세고 나발이고 아들 이혼시키고 싶은 거 아니면 더 이상 신혼집에 방문해서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올케한테도 솔직히 할 말이 많았지만 그냥 참았습니다. 전셋집도 받고 예물 세트도 받은 주제에 그 정도 참견은 넘어가라고 하고 싶긴 했어요. 근데 뭐 우리 엄마가 워낙 심하게 굴긴 했으니까요. 엄마도 제 말을 듣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동안 자중하는 건지 집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올케한테도 그냥 네네 하면서 순종적으로 굴지 말고 남동생 머리채라도 쥐어뜯으면서 반항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아들 말이면 껌뻑 죽는 사람이니까 최대한 남편 이용해서 해결하라고 했죠. 만약 제가 올케 입장이었다면요. 미저리 같은 시모 무서워서 하루빨리 이 집을 탈출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할 것 같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남편을 사랑한다고 해도 저런 시어머니를 평생 보면서 살 수 있겠어요? 벌써부터 합가하자고 조르는 마당에 더 늙으면 합가하자고 말도 없이 짐 싸들고 집으로 찾아오실 분들이라니까요. 그런데도 우리 올케는 생각 없이 덜컥 임신을 하더라고요.
제가 남동생네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정말 남동생도 대책이 없는데 올케도 대책 없이 사는구나 싶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건 올케의 자궁이 약해서 임신 기간 내내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덕에 우리 엄마가 신혼집에 방문해서 올케를 구박하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 완전히 멈췄다는 거죠. 아들의 자식이 잘못될까봐 신혼집 방문을 아예 끊어버린 겁니다. 저는 뭐 답답하면서도 이왕 임신까지 한 마당에 아이 잘 낳고 잘 키워보라고 덕담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케가 힘든 10개월의 임신 기간을 거치고 아들을 낳게 된 거죠. 하지만 우리 친정의 남아 선호 사상이 얼마나 대단한지 저는 알고 있지만 우리 올케는 차마 몰랐던 거죠. 3대 독자인 내 남동생의 하나뿐인 아들이니까 무려 4대 독자 아니겠습니까? 친정엄마가 거의 올케한테서 아이를 빼앗다시피 해가지고 우리 아들 내 새끼 했다는데 올케는 자기 아들인데 맨날 시모가 애를 데리고 사라지니까 열이 받는 거죠. 하루 이틀 그러면 몰라도 딱 출산하자마자 맨날 집에 찾아와서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애만 이쁘다 해주니까 몸조리 해야 할 올케가 잡일은 다 하고 시모가 집에 있으니까 쪽잠도 못 자고 집안 살림으로 트집 잡는 건 여전하고 게다가 삼시세끼를 차리라고 했대요. 아무리 며느리라지만 그렇게까지 괴롭힐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나중에는 우리 엄마가 아예 남는 방 하나에 또아리를 틀고 집으로 가질 않더랍니다. 합가 노래를 부르더니 셀프 합가했다면서 올케한테 내가 여기서 좀 지낼게 하고 애만 쏙 데려가고 더 웃긴 건 애가 울고불고 보채면 올케한테 쓱 넘기더래요. 우는 애는 엄마가 달래야지 하면서요. 우리 올케가 스트레스에 거의 반 미쳐서는 맨날 남동생이랑 싸웠대요. 충실하게도 내가 머리채 잡고 싸우러가 한 말이 기억이 났는지 남동생 머리털을 다 뽑아놨다지 뭡니까? 그 꼴을 우리 엄마가 가만히 보고 있었겠어요? 어느 며느리 주제에 우리 아들 머리털을 죄다 뽑아놨냐면서 난리를 치더니 안방에 떡하니 들어와서는 그러더래요. 내가 우리 아들이랑 애랑 셋이 잘 테니까 너는 작은 방 가서 자라. 이게 막장 드라마지 사람 사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정말? 올케가 저를 찾아와서는 신우, 저 정말 피가 말라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하면서 엉엉 우는데 이야기를 듣는 내내 얼굴이 화끈거려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시어머니가 안방을 차지하고는 며느리 보고 나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라는 놈은 그걸 지켜만 보고 있다뇨. 이건 정말 유튜브 사연으로 끝낼 게 아니라 공중파 막장 드라마에 충분히 나와도 될 소재 아닌가요? 그날 이후 올케가 열받아서 아예 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가버렸대요. 남동생한테는 더 이상 너랑 못 살겠다 문자만 하나 덜렁 남기고요. 정말 저는 이 꼴이 언젠간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올케가 애도 버리고 몸만 그렇게 덜렁 나가버릴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저 산후조리를 도와줄 때 봐서 이미 알고 있긴 했지만 애를 잘 보는 사람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냥 애를 예뻐해 줄 줄만 알았지 애가 뭐가 필요하고 어떤 걸 찾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애가 아프다고 울어도 배고픈 줄 알고 분유만 주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데 심심해서 우는 줄 알고 모빌이나 틀어주니까 애가 제정신이겠어요? 하루 종일 울기만 빽빽 울어대고 우리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서 이걸 어쩌냐 저걸 어쩌냐 하고 있고 웃긴 게 그러면서도 올케한테 곧 죽어도 잘못했다, 참견 안 하겠다, 돌아와라 이런 말은 안 하더라고요. 올케는 오히려 친정으로 도망친 이후에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면서 몸관리, 정신관리 제대로 하고 있는 듯 보였고요. 조카는 아프다고 우는데 우리 엄마는 분유만 콸콸 쏟아부었고 연약한 조카는 결국 장염에 걸려서 탈수 증세를 보이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애가 이렇게 열이 나고 토하고 설사를 하는데 보호자분은 뭐 하셨어요?
하는데 남동생도 엄마도 아무 말 못하고 멍하니 있더라고요. 결국은 한 발 굽히고 들어가야겠다며 엄마가 제 앞에서 올케한테 전화를 걸어서 며느리야, 이제 그만 돌아와라 하시더라고요. 저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올까 말까 한 사람을 저렇게 무미건조하게 불러서야 되겠나 싶었죠. 올케도 저랑 같은 마음이었던 건지 죽어도 안 가겠다고 딱 잘라서 이혼할 테니까 아들이나 끼고 평생 행복하게 사세요 하고 끊은 거예요. 그러더니 남동생한테는 전화해서 시댁이랑 인연 끊겠다고 선언하지 않는 이상 죽어도 너랑 같이 안 산다고 했대요. 저는 차라리 속 시원하다 생각했습니다. 아들이라면 끔뻑 죽는 엄마가 아들 없이 평생을 살아야 한다.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한 최고의 복수가 아닐까요? 상상만 해도 고소했어요. 우리 엄마는 남동생이 엄마랑 안 보고 살아야 돌아오겠대 라고 하자마자 며느리한테 전화 걸어서 쌍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올케 보고 며느리 주제에 왜 이렇게 빳빳하게 구냐고 시어미가 전화해서 돌아오라고 했으면 나부탁에 돌아오겠습니다 하라고요. 며느리가 이러니까 집안 꼴이 그따위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니? 내가 돌아오라고 굽히고 들어갔으면 쿵짝이 맞게 돌아오겠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도대체 너네 집에서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며느리 주제에 시어른 무서운 거 모르고 집을 나가냐는 말이야. 너네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든? 사돈 어른들도 아주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어. 옆에서 보고 있던 저는 낱말할 처지가 아닐 텐데 하고 생각했지만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습니다. 남동생은 자기 마누라가 시자 노릇하는 엄마한테 욕을 먹고 있는데도 왜? 안 온대? 언제 온대? 진짜 안 온대? 이런 말이나 반복하고 있었고요. 결국 올케의 전화통화를 엿듣고 있던 사돈어른이 노발대발 난리가 난 겁니다. 서로 스피커폰으로 싸우는지 소리가 왕왕 울리는데 살벌하게 싸우시더라고요. 어디 자식 교육을 운운하실 처지가 되냐. 그 집 아들도 뭐 하나 제대로 못하는 바보 천지던데 너네 집이나 잘 돌봐라. 지금 말 다 했냐. 어디 우리 귀한 아들을 욕하고 앉아있냐. 너네 딸이 살림 더럽게 못하더라. 이러면서요. 남동생은 그제야 지금 우리 장모님이랑 싸우는 거야? 엄마 미쳤어? 이러는데 우리 엄마는 당장 이혼해 하면서 소리 지르고 결국에는 올케가 이혼하겠다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제야 남동생이 올케한테 시댁이랑 인연을 끊고 살겠다고 한 모양인데 뭐 자기들 마음대로 쉽게 끊어질 인연이 아니라는 걸 올케도 깨달았겠죠. 애도 포기할 테니까 이혼만 해주라고 난리 법석을 떨고 올케네 집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남동생한테 도장 찍으라고 협박도 했나 봐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남동생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줄 수밖에 없었고 호라비가 되었습니다. 때마침 전세 계약도 끝나가는 시점이라 전세금 빼서 엄마 품으로 다시 돌아갔더라고요. 남동생은 일을 해야 하니까 엄마가 애를 하루 종일 돌봐야 하는 육아 전담이 된 것이죠. 근데 육아라는 게 젊은 사람들이 하기에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애를 데리고 와서는 저보고 애를 좀 키워주라면서 툭하니 조카를 던지고 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무슨 일 안 하는 사람 취급을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주말에만 좀 봐주라면서 토요일 새벽부터 찾아와서 자고 있는 애를 던져주고 가는데 남동생도 주말에 쉬거든요. 우리 아들은 주말에 푹 쉬어야 된다. 이런 마인드가 아직도 남아 있었던 거죠. 저도 황금 같은 주말 시간 6살 된 우리 딸이랑 놀아주기도 바쁜데 뭐 이쁜 구석이 있다고 조카까지 봐야 하냐 이 말입니다. 저는 바로 친정으로 달려가서 애를 던져주고 나왔습니다. 제가 친정에 정신 차리고 준비해서 가니까 이미 자기들끼리 소고기 구워 먹고 파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네 애를 왜 나한테 봐달라 그러냐고 남동생 품에 안겨줬어요. 애를 키울 자신이 없으면 올케한테 보내던가 아니면 고아원을 보내. 이년이 미쳤나? 어디 우리 4대 독자를 다른 데 보내라고 해. 거기다가 뭐? 고아원? 이 못된 계집애가?
나는 그럼 무슨 보모야? 내가 육아 도우미야? 나한테 맡겼단 바. 아주 올케네 집에 찾아가서 애 키우라고 주고 올 거니까. 그러더니 집에 찾아오진 않고 그 뒤로 전화로 앓는 소리만 끙끙 내더라고요. 듣기 싫어서 바로 차단해버렸습니다. 제가 차단하니까 우리 남편한테 전화해서 들들 볶아대는데 무시하라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은근슬쩍 우리 남동생이 남편 보고 인도네시아에 무슨 사업 투자를 해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조카 이야기하다가 뜬금없이 한 소리라 남편이 당황해서 뭐라고? 하니까 자기가 무슨 투자 설명회를 다녀왔는데 곧 상장하는 기업이라고 했대요. 이미 해외에서는 탄탄한 회사라면서 모아둔 돈 있으면 투자 한번 해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낌새가 영 이상해서 회사를 검색도 해보고 저희 회사 해외 영업부 친구한테 물어도 봤는데 그런 회사는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남편한테도 그거 사기 아니냐고 하니까 남편도 사기가 맞는 것 같다고 했어요. 남동생은 무슨 다단계에 빠진 사람처럼 남편에게 그 회사만큼 좋은 투자처가 없다면서 있는 돈 다 털어서 투자하라고 꼬시고 나중에는 우리 엄마랑 아빠까지도 남편한테 돈 좀 달라고 투자하자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그거 사기 같던데요 하고 남편이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제 남동생이 그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다니는 회사인데 투자자들 모시고 있는 거라며 월급도 잘 나오고 미래 가치가 인정되는 회사라고 하더래요. 우리 엄마 아빠도 있는 돈 다 털어서 투자를 했다고 자기 신혼집 전세 자금 뺀 돈도 다 털어서 투자를 했대요. 그러면서 매형 1,000만 원만 투자해봐요 이러더라는데 남편이 한사코 거절을 한 거죠. 우리 친정에서는 기회도 못 잡는 바보라면서 어느 사기업체가 이자를 따박따박 주냐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싱글벙글 난리가 났는데 투자 금액의 일정 수익을 돌려받는 형태의 투자래요. 2달 동안 이자를 꽤 많이 받았다고 신나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딱 폰지 사기 수법이잖아요. 제가 지금이라도 발 빼라 그거 사기 맞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저한테 멍청한 것 평생 은행 이자나 받아먹으면서 살라고 하더군요. 투자 금액에 비례해서 이자가 지급되다 보니까 친정 식구들이 눈이 돌아서 집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억 단위의 돈을 더 쏟아부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딱 4개월 만에 회사가 종이 조각이 되어 사라진 거죠. 투자 금액도 날리고 더군다나 그 회사를 재직 중인 걸로 되어 있던 동생은 폰지 사기에 주범격으로 연루까지 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당장 대출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난리를 치는데 제가 왜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애초에 제가 그거 사기라고 돈 쓰지 말고 회수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보고 멍청이라고 하더니요. 그러더니 저한테 먹고 살 방법을 찾아야겠으니 제발 조카만이라도 데려가서 키워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이다. 애가 무슨 죄가 있겠나 싶어서 데리고 왔어요. 남동생은 사기로 실형받아 잡혀 들어가고 친정 부모님은 빚 갚는다고 팔자에도 없던 식당 일에 대리운전하시고 저는 조카를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올케한테 연락해서 애를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올케가 한달음에 달려와서는 엉엉 울면서 안 그래도 애가 너무 보고 싶었는데 꾹 참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정을 설명해주고 양육권 반환 소송을 걸어서 친권 양육권 찾아오라고 했어요. 또 시키는 일은 잘하는 올케라 바로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을 걸었고 올케가 아이를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당연히 4대 독자를 어디 집 나간 며느리가 데리고 가냐면서 난리가 났죠. 그런데 법적으로 친권, 양육권 모두 올케한테 간 걸 어쩌겠어요. 이런 일이 오지 않길 바랐으면 아들을 그렇게 아나무인 사기꾼으로 키웠으면 안 되는 거죠. 저한테 네 짓이지 하는데 올케가 알아서 잘 키우겠지. 그냥 포기하라 했습니다. 올케는 애랑 행복하게 살고 있는 듯하고 우리 친정은 폭삭 망했습니다. 우리 집에 방 한 칸만 내어달라고 사정사정하는 거
저는 죽어도 싫다고 안 되겠다고 거절했습니다. 그 뒤로 몇 개월을 찾아와 돈 좀 달라고 도와달라고 비는데 그 꼴 보기 싫어서 이사까지 했고요. 지금은 번호도 바꾸고 연락도 하지 않고 완전히 남남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들 해봐야 하나도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저에게 고기 반찬만 해줬어도, 산후조리만 똑바로 해줬어도, 돈 달라고 강짜만 놓지 않았어도 도와주고도 남았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한테 바라는 게 돈밖에 없는 아나모인들에게는 해주고 싶지 않네요. 지금처럼 쭉 우리 가족끼리만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아주 보란 듯이요. 제 강단이 어떠신가요? 사이다 같아서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도 꼭 결단력이 필요한 일에서 똑바로 결정을 내리시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찬바람 쌩하게 부는 새해가 밝아왔네요. 다들 잘 보내고 계시나요? 저는 요즘 아이를 키우며 정신없이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몇 년 전 제 인생에 다시 없을 큰 사건을 겪고 난 뒤 일부러 더 바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남들에게 우습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제 일에 더 열정을 쏟아붓고 있어요. 저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남들이 들으면 속이 시원할 이야기이지만 저에게는 상처였던 이야기인지라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남편은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도련님이 어릴 적에 어머니께서 사고를 당해 돌아가시고 시부 혼자 남편과 도련님을 키워내셨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시점에 남편이 나서서 도련님을 돌보면서 지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차가 아무리 많이 나는 동생이라고 해도 남편도 어린애인데 얼마나 엄마처럼 잘 돌볼 수 있었을까요? 남자 셋이서 살다 보니 가사도 엉망진창이고 세심하게 챙겨줄 사람이 없다 보니 도련님이 학창 시절에 많이 엇나가고 그랬었다네요. 더군다나 시모가 사고를 당한 일도 도련님이 어릴 때 과자가 먹고 싶다고 울고불고 조르는 바람에 시모가 빨리 가서 사온다고 서두르며 집을 나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도련님한테 마음의 유감이 상당히 많았던 터라 아무리 챙긴다고 챙겨도 속 안에서 끓어오르는 거부감을 숨길 수 없었던 부분도 있었겠죠. 남편은 후에 그 일을 많이 후회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다 잊고 받아줬어야 했는데 자기 속이 좁아서 친해질 생각을 못했다고요. 게다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남편이 먼저 손을 내밀기도 어려웠다고 했어요. 대학생인 도련님도 30이 넘은 남편에게 손을 내밀기란 쉽지 않은 결정이겠죠. 어머니의 죽음에 관한 부채감이 남아 있었을 테니까요. 시부는 뭘 했는지 궁금하시죠? 시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관자였습니다. 어쨌든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저와 남편의 나이가 32살이었을 때 결혼을 했어요. 그 당시에 도련님의 나이는 딱 21살이었습니다. 저희가 결혼식을 올리기 무섭게 시부가 무책임하게 도련님도 다 컸으니까 본인도 본인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다고 제주도에 작은 집을 구해 내려가셨어요. 자연을 즐기면서 낚시나 하면서 그렇게 노후를 보내고 싶다며 다 버리고 떠나신 거죠. 도련님이 아무리 21살이라고 해도 돈도 없이 어떻게 혼자 대학을 다니면서 살 수 있겠어요. 원래 시부와 남편 도련님이 살던 집을 시부가 내려간 뒤 신혼집으로 꾸미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고 도련님도 저희와 함께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신혼부부와 함께 살게 된 도련님은 괜히 눈치가 보인 건지 뭔지 2학년을 모두 마친 뒤 군대에 가기로 결정해 놓고는 1학기가 끝나자마자 군대에 입대를 했어요. 저는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했죠. 도련님이 눈치 보면서 살 입장은 아닌데 괜히 우리 부부 때문에 군대에 가기로 한 것 같아서요. 하지만 남편은 대면대면하게 굴고 신경 쓰지 않았어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처럼 괜히 저만 가운데에서 눈칫밥을 먹으면서 살았죠. 근데 군대에 간 도련님이 또 짠하고 마음 아픈 거예요. 형이라고 하나 있는 건 군대에 간 도련님 신경도 쓰지 않고 시부는 제주도에 있으니 면회 갈 생각도 전혀 없고요. 그게 하나둘 쌓이다 보니까 제가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말마다 면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뭐하고 저 혼자 면회를 다니기 시작했는지도 궁금하시죠? 저희 남편 직업이 건물을 지을 때 꼭 필요한 건물 안정 기술사예요. 건물 짓는 동안 뭐 부자재를 나른다거나 시멘트를 바르는 직업은 아니지만 건물을 지을 때 필수적으로 이름이 올라가야 하는 직업이죠. 현장에서 하는 거 없이 도면 보고 관리 감독 살짝 해주고 커피 마시면서 유튜브나 보면서 오면 된다고 아주 편하다고 했는데 뭐 실상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요. 근데 이게 기술사라는 직함이 붙다 보니 연봉은 또 어마어마하게 좋은 직업이에요. 물론 시험이 그만큼 어렵고 경력도 꽉꽉 채워야만 해서 시험을 보는 사람은 많아도 합격이 어렵기도 하고요. 아무튼 남편이 주말에도 가끔 불려나가 현장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주말에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이 꽤 되었어요. 그때 결심을 한 거죠. 도련님 면회라도 가서 내가 이 집안에 녹아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을요. 도련님 부대가 경기도 이천 쪽이라 집에서 멀지도 않았고 요즘은 버스 타면 한 번에 가는 동네기도 하니까 일석이조다 싶었어요. 처음에 남편한테 주말에 도련님 면회를 가겠다고 이야기하니 거길 왜 가냐는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도련님이랑 친해지고 싶다고 당신이 영 벽을 세우는 느낌이라 도련님이 집에서 편히 못 쉬는 것 같다고 했죠. 남편은 저한테 괜한 짓이라고 했지만 제가 꾸준히 설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이 동생을 잘못 챙긴 부분이 있긴 있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도련님이 마음을 열게 되면 자기도 다가가기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속으로는 남편이 먼저 노력하는 게 도련님 입장에서도 더 편할 텐데 했지만 남편이 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한테는 꼰대 같은 모습을 보이는 터라 제가 두 형제의 돈독한 사이를 만들어주기 위한 발판이 되기로 자처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면회를 가니까 도련님이 무척이나 당황해하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11살이나 차이 나는 형수님이 면회를 왔는데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뭘 해야 할지 막막해 보이더라고요. 저도 면회라는 걸 너무 오랜만에 가봐서 먹을 걸 막 바리바리 싸들고 왔는데 요즘은 그 앞에서 다 사먹고 한다더라고요. 처음 두세 번까지는 도련님이 저를 보고 너무 막막해하는 게 느껴져서 내가 괜히 왔나 싶긴 했는데 칼을 들었으면 무라도 썰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나를 편하게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는 일념으로 계속해서 찾아가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반복을 했죠. 군대 생활은 어때요? 괴롭히는 사람은 없어요? 밥은 잘 나와요?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근데 도련님도 되게 군 생활이 외로웠나 봐요. 제가 자주 찾아가고 은근 말동무가 되어주니까 슬슬 자기 이야기도 하나씩 하고 군대에서 있었던 재밌는 일, 억울한 일 다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대여섯 번째쯤 만남에는 멀리서 환하게 웃으면서 형수님 하면서 달려오는데 그때 딱 가슴에 뭔가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도련님에게 진짜 가족이 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요. 그전까지는 저를 불편해하는 마음이 컸다면 이제는 저의 면회를 기다려온 사람처럼 굴어주니까 저도 되게 뿌듯했어요. 나이 차이 11살이 무색하게 은근 대화도 잘 통하고 친해질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많더라고요. 특히 연애 상담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거 아시죠? 도련님의 그동안 연애사를 쭉 들으면서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몰라요. 면회하는 그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시간 언제 가나 계속 시계만 쳐다봤는데 나중에는 벌써 가야 돼? 할 정도로 시간이 순식간에 지났죠. 도련님도 군대라는 외딴 섬에서 지내면서 의지할 곳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남편도 시부도 도련님의 의지처가 되지 못하니까 제가 되어주겠다고 마음먹은 거고, 도련님은 그걸 받아주었고요. 처음에는 휴가 나와서도 친구네 집에서 지내겠다고 인사만 하고 쓱 사라지곤 했는데 저랑 친해지고 나서부터는 달라졌어요. 집에 들어와서 시간을 보내고 저랑 술도 한잔하면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했어요. 남편은 그런 도련님의 변화에 매우 놀라워하면서 은근슬쩍 같이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도련님도 남편을 어색해하면서도 저라는 교차점이 있으니까 둘 다 슬슬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요. 제대를 앞두고 휴가를 자주 나오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정말 다른 형제들과 다름없이 둘이 장난치고 노는데 너무 벅차올랐어요. 결혼 처음 할 때 그 어색했던 공기가 무색할 만큼 웃음이 끊이질 않는 집안이 되었거든요. 하루는 도련님이 조금 과하게 술을 드시는 것 같더니 서로 울면서 지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짠했는지 몰라요. 속내를 다 털어놓고 나니 홀가분해 보이긴 했는데 그 이야기들은 절대 가볍지 않은 이야기였어요. 남편은 시모가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튼 것이 동생 탓이 아닌 걸 알고는 있었지만 원망했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도련님도 꼭 자기 탓인 것만 같아서 매번 마음의 짐이었는데 형까지 자기를 대면대면하게 굴고 싫어하는 티를 내니 그게 너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서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앙금을 털어내는데 제가 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편과 도련님도 울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다 같이 울면서 새로운 화합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음날 술이 깨고 어색한 공기가 잠시 흐르긴 했지만 남편이 먼저 도련님을 꽉 안아주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이로 발전되게 되었어요. 물론 남편은 그 발판에 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저한테 참 많이 고마워했습니다. 그렇게 도련님이 군대에서 만기 전역을 했고 복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 도련님이 학창 시절에 노는 친구들이랑 어울린 것 치고는 공부를 꽤 잘했더라고요. 학업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시간을 헛되게 쓰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저의 말에 남편도 며칠을 고민하다가 도련님을 불렀어요. 남편의 연봉이 또래에 비해 무척 높기도 했고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니 도련님의 대학 생활을 책임져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죠. 저는 물론 찬성했습니다. 도련님이 공부도 하면서 일도 하고 그러다가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건 싫었거든요. 도련님은 남편의 그런 마음에 고마워하면서도 은근히 본인이 나중에 취직하면 다 갚아내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딱 잘라서 동생을 위해 이 정도 돈은 쓸 수 있다며 걱정하지 말고 학업에 집중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웹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어요. 물론 어느 회사에 취직해서 고정적인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게 아니라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건당 얼마씩 가격을 책정받아 재택근무를 하는 처지라 매달 고정적인 수입이 있다기보단 들쑥날쑥한 처지긴 했어도 그래도 중소기업에 다니는 웹디자이너들 가까이 돈을 벌었거든요. 집에서 도련님을 챙기면서 금전적으로 도움도 줄 수 있으니 가족들 사이는 점점 끈끈해졌죠. 그러다가 제가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임신 소식을 남편이 제일 먼저 알긴 했지만 남편보다 도련님이 훨씬 더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드디어 조카가 생긴다고 조카를 위해서 뭐든 다 해줄 수 있다며 저를 얼싸안고 기뻐했죠. 그 모습을 보던 남편이 누가 남편인지 헷갈린다며 헛웃음을 칠 정도였습니다. 저는 남편과 도련님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임신 기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이 살던 집에서 신혼집을 꾸미게 되면서 딱 한 가지 그동안 마음에 걸렸던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방의 크기였습니다. 시부가 쓰던 안방을 리모델링하면서 저희 부부가 쓰게 되었고 두 번째로 큰 방이 남편 방이었는데 그걸 남편이 서재로 이용하고 있었거든요. 도련님은 제일 작은 방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방 크기가 좀 창고처럼 작은 크기였었어요. 아무래도 남자고 공부도 하는 학생인데 방 크기가 너무 작아서 고민이었거든요. 그동안은 군대에서 생활하느라 집에 붙어 있을 시간이 별로 없어서 괜찮겠거니 했지만 이제 복학도 했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방이 너무 작더라고요. 남편은 서재로 쓰던 본인의 방을 정리하고 아기 방으로 꾸미자고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도련님이 졸업하고 취업 준비까지 하려면 제일 작은 방에서 생활하는 게 너무 불편할 것 같다고 운을 뗐습니다. 어차피 아기가 클 때까지는 안방에서 같이 자고 생활할 테니까 이참에 도련님 방을 바꿔주는 게 어떻겠냐고 했어요. 남편도 그 생각은 차마 못했었다며 저에게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고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도련님에게 방을 바꾸자고 했습니다. 그동안 티를 안 냈던 건지 큰 방으로 옮겨준다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도련님 취미가 피규어를 모으고 도색하는 거였는데 드디어 장식장을 넣을 공간이 생겼다면서 좋아했어요. 아주 소소한 부분인데 기뻐해주니까 저와 남편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그럴 때 보면 정말 어리구나 하는 게 느껴지던 우리 도련님이 글쎄 제가 임신했다고 조카 선물도 챙겨주고 싶다고 몰래 과외 알바를 한 거예요. 나름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이라 그런지 아르바이트 자리가 꽤 있었다면서 몇 개월을 틈틈이 모아서 저에게 선물을 안겨준 거죠. 남편에게도 받아본 적 없는 작은 명품백이었어요. 저는 로고를 보고 너무 놀라서 이거 못 받는다고 환불해오라고 했지만 도련님은 강경하게 꼭 형수님이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러고는 아이 키울 때 필수품이라고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사왔다며 젖병 소독기랑 우리 아이가 입을 내복까지 준비했더라고요. 저한테 필수품 사줘서 고맙죠? 하면서 해실거리면서 웃는데 어디서 이런 복덩어리 도련님을 만난 건지 너무 고마웠습니다. 우리 남편도 차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면서 깜짝 놀라서 도련님한테 엄지척 해주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그런 센스를 좀 본받았으면 하는 부분에 도련님 보고 잘 따라하라고 저는 옆구리를 찔렀고요. 그 가방이 너무 예쁘고 소중해서 다를까봐 아까운 마음에 제대로 들고 다니지도 못했네요. 방 한가운데 걸어놓고 고사 지내듯이 내 소중한 명품백 하고 있으니 남편이 보다 못해서 막 들고 다니라고 가방을 하나 더 사줬어요. 우리 도련님 덕에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남편한테서 명품백도 선물 받아본 거죠. 제가 임신 3개월쯤 접어들었을 때 남들처럼 입덧이 엄청나게 심하게 왔어요. 정말 물냄새만 맡아도 역 한 끼가 올라올 정도로 심해서 입덧 티백이며 입덧 사탕이며 나중에는 약까지 처방받아서 먹었습니다. 살은 쭉쭉 빠지고 정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어지러움도 심해져서 수액을 맞아가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그때 남편은 새 공사일을 수주받아서 지방 출장도 가고 일이 바빠 저를 거의 챙겨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쁜 남편을 대신해 도련님이 모든 수발을 다 들어주셨어요. 입덧이 살짝 가라앉아 먹고 싶은 게 생기면 도련님이 얼른 나가서 사다 주고 구하지 못할 음식들은 정말 인터넷으로 백방으로 알아봐서 어떻게든 구해다 주었어요. 날이 쌀쌀한데 수박이 너무 당겨서 수박바라도 사 먹어야 하나 했는데 수박 주스를 어디서 구해와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진짜 남편에게서 느낄 수 없는 감동적인 모습이었다고나 할까요? 출산하고 나서도 도련님의 조카 사랑은 대단했습니다. 바쁜 남편을 대신해서 병원에 예방접종을 할 때도 도련님이 따라가 주었고 아기 분유나 기저귀가 다 떨어져서 발을 동동 구를 때도 도련님이 사다 주었어요. 아기를 키우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저를 배려해서 삼시세끼 밥도 다 차려주고요. 마트에서 장까지 다 봐오더라고요. 같이 외출을 할 때면 사람들이 저한테 젊은 신랑 둬서 부럽다고 놀리기까지 했으니 말 다 했죠. 저도 정말 도련님이 없었으면 2시간마다 깨서 밥을 달라고 보채는 아기를 어떻게 키웠을까 싶습니다.
살림살이도 전부 도련님이 책임져준 덕분에 아기 젖병 한번 제가 소독해 본 적이 없었어요. 다행히 도련님의 기말고사가 끝나고 종강을 한 시점이라 24시간 붙어서 조카를 같이 봐주는데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 나이대 남자가 육아에 대해 뭘 알겠어요. 혹여라도 조카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된다고 제 육아 서적까지 빌려다가 보면서 공부를 하는데 진짜 도련님이 누구랑 결혼할지 너무 부러웠습니다. 도련님의 방학이 끝나고 나서는 시부가 간간히 올라와 아이를 봐주고 친정에서도 많이 도와주었어요. 100일이 지나고 나니까 아기가 잠도 더 오래 자고 보채는 것도 많이 줄어서 육아에 점점 능숙해졌죠. 그렇게 우리 도련님이 대학 공부를 마치고 졸업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졸업식 날은 함께 보내야 되지 않겠냐며 시부가 서울에 올라오셨는데 얼굴이 많이 상하셨더라고요. 제주도 가서 자연과 함께 자유로운 생활을 즐긴다고 하셔놓고 왜 이렇게 얼굴이 상하셨냐고 물었더니 그저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본 시부를 대접하고자 산의 진미 제주도에서 많이 드셨겠지만 서울산도 드셔보라며 진수성찬을 준비했어요. 도련님이고 남편이고 아이 키우느라 바쁜데 별걸 다 한다고 은근 타박하는 말을 하면서도 차려진 음식을 정신없이 먹더라고요. 근데 정작 우리 시부가 음식을 제대로 드시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못 드시냐고 속상하다고 했죠. 그제야 시부가 할 말이 있다면서 사실 몸이 좀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남편도 도련님도 입을 떡 벌린 채 시부가 하는 이야기만 듣고 있었습니다. 살아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면서 그래도 손주는 보고 갈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고 웃으시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며느리 덕분에 아들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 마지막으로 눈에 담고 갈 수 있다며 그동안 마누라 잃은 슬픔에 아들들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저한테 고생했다고 하시는데 눈물바다가 되더라고요.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병으로 아프시다고 하니 가족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에 올라오신 이유도 물론 도련님의 졸업식을 보기 위해서였지만 요양병원에 들어가시려고 오신 거였습니다. 시부는 위암 말기라고 했어요. 위암은 생존율이 높은 병이지만 이미 손 쓸 수 없는 시기에 접어들었다며 암 환자들이 모여있는 요양병원에 대기를 해두셨대요. 자리가 났다는 말에 제주도 생활을 빠르게 정리하고 올라오신 거더라고요. 시부는 일주일 뒤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서울 근교에 교통편도 잘 되어 있는 곳이라 저는 간간히 시부의 간병을 하러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애 키우는 것도 벅찼지만 시부에게 아이를 더 많이 보여드리고 화목한 가정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남편도 도련님도 저에게 늘 고마워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기 업고 다니면서 시부 병간호를 하고 하지만 제 마음과 달리 시부는 오래 견디지 못하셨고 6개월을 넘기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아기 나이가 고작 3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시부 재산이 많진 않았지만 은근히 알짜배기셨더라고요. 남편하고 도련님이 뚝 잘라서 반씩 나눠가지고 제주도에 작은 땅이 하나 있다고 해서 그 땅을 정리할 겸 다 같이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빽빽하게 나무가 심어져 있더라고요. 이 나무를 어떻게 처리하지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 나무가 조경에 많이 쓰이는 나무고 부르는 게 값인 나무였어요. 땅값보다 몇 배나 더 비싼 나무였던 거죠. 빽빽하게 심어진 나무를 팔고 나니까 억 단위 돈이 생기더라고요. 그 돈이 통장에 찍힌 걸 보고 남편이랑 도련님이랑 저랑 셋이 얼마나 얼떨떨했는지 몰라요. 도련님은 2년이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취업 준비를 해서 대기업에 당당하게 입사를 했어요. 원래도 공부를 잘하고 또 나름 좋은 대학을 나왔으니까 대기업에 입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도련님의 노력 없이는 힘든 일이었죠. 그런데 제가 모르던 사실이 있었던 거죠.
도련님이 직장 내에서 나름 인기도 좋고 서글서글하니 굳은 일도 잘하는 타입이었는데 그걸 시기 질투하던 무리가 있었던 겁니다. 하필 그 무리가 프로젝트에서 좋은 성과를 따냈고 도련님을 슬슬 무시하기 시작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시작된 거예요. 도련님이 어느 날부터 살도 너무 빠지고 원형 탈모가 생길 정도로 괴로워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도련님에게 어딜 가든 너를 좋아하는 사람만 존재할 수 없다고 버텨내라고 했지만 저는 그런 도련님을 차마 지켜만 보기 너무 힘들었어요. 도련님에게 버티는 게 능사는 아니다. 버티면서까지 대기업이 꼭 좋은 모습만 있는 건 아니지 않냐고 은근슬쩍 자격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처럼 기사 자격증을 따서 일을 하다가 기술사 자격증까지 노려보는 건 어떻겠냐고요. 기술사를 따려면 아무래도 기사 경력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순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괜찮은 직업 아니냐고 했죠. 아직 도련님 나이가 젊기도 했고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도련님은 정말 제 말에 용기를 얻은 건지 힘들게 입사한 대기업에 사표를 내고 공부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시험에서 기사 자격증을 따냈고 일을 시작했는데 같은 길을 걷겠다는 동생이 내심 뿌듯했는지 남편이 여러 방면으로 잘 이끌어 주었어요. 남편이 수주받은 건물 현장에 일손이 부족했는지 도련님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장 사람들에게도 추천을 해서 도련님은 남편과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건도 괜찮고 월급도 괜찮고 남편이 관리직으로 있는 회사나 다름없어서 그런지 도련님에게 다들 친절하게 군다고 했어요. 도련님도 남편이랑 같이 일을 하기 시작한 뒤로 출퇴근도 같이 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 꽤 즐거워 보였거든요. 그런데 한두 달 지나고 나서부터는 도련님이 또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저한테도 대면대면하게 구는 겁니다. 늘 살갑게 저에게 말을 걸어주던 도련님이 갑자기 찬바람 쌩하니 부니까 저도 좀 이상했어요. 혹시 직장 내 괴롭힘이 옮긴 회사에서도 있는 건가 싶기도 했고 남편이 관리직이니까 저한테 말을 못해서 저러나 자꾸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저를 피한다는 느낌이 딱 들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또 이상한 거예요. 직장 내 괴롭힘이 이유라면 굳이 저를 피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게 살얼음판 같은 몇 주가 지나고 도련님이 대뜸 분가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제가 왜 그러냐, 지금도 잘 살고 있지 않냐, 우리 딸이 서운해할 거고 나도 서운할 것 같다고 달랬어요. 근데 도련님이 딱 잘라서 자기도 벌써 30살인데 자리도 잡았고 혼자 살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딸이 몇 년 더 지나서 초등학생이 되면 다 큰 삼촌이랑 같이 사는 것도 불편할 것 같다고 하고 딸은 아직 어리니까 삼촌이랑 못 노는 거냐고 울고불고 하는데 도련님 입장을 생각해보면 우리 딸이랑 놀아주느라 주말에도 못 쉬고 하니까 도련님 생각을 하면 자취하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집 근처에서 자취할 거죠? 하고 물어보니까 이번에 대구에 있는 회사에 좋은 조건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다면서 대구로 간다는 겁니다. 거기 가면 아는 사람도 없고 기술사 공부나 차근차근 해서 시험 준비도 하고 싶다고. 대구가 너무 멀다 싶었지만 KTX 타면 또 2시간 거리니까 알겠다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련님은 서둘러서 자취 준비를 했고 저는 은근히 미심쩍었지만 보내줘야 했죠. 제가 엄마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도련님이 자취를 시작한 이후 저랑 연락이 잘 안 닿더라고요. 맨날 잤어요. 바빴어요. 공부했어요. 이러는데 막말로 제가 뭐라고 도련님한테 닥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또 어영부영 몇 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일이 바빠 시간 내기가 어렵고 도련님의 연락은 정말 가뭄에 콩나듯 생존 신고만 하는 정도로 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대구에 출장을 가게 되었다면서 가는 김에 도련님 보고 주말에 올라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주말에 같이 대구에 갈까? 하니까 일 때문에 가는 거라고 딱 잘라서 오지 말라고 했어요. 서운했지만 나중에 따로 가겠다고 했죠.
주말이 되어서 오랜만에 도련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도련님이 반갑게 받아주길래 형 잘 만났어요? 맛있는 거 먹었어요? 하니까 네? 하고 대답을 하는데 느낌이 딱 쎄한 거예요. 우리 남편이 대구에 간 사실조차 모르는 그런 느낌이 났다고 할까요? 그래서 도련님, 우리 남편 안 만났어요? 도련님 본다고 대구 갔는데? 하니까 도련님이 무척 당황했어요. 아, 이러면서 대답을 못하는데 뒤통수 팍 맞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도련님 뭐 알고 있는 거 있냐? 나한테 다 말해달라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대요. 그냥 형이 대구 오는 것도 잘 몰랐다고 일이 바빴어야 하는데 누가 봐도 도련님이 변명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바람이 났구나 하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그때부터 재택근무하고 있던 웹디자인 일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아이가 밟히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고 뻗어서 자는 동안 남편의 휴대폰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깔끔하게 다 삭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문자며 카톡이며 SNS며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일 수상한 게 뭔지 아세요? 카드사 결제 문자까지도 하나하나 다 지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 공인인증서가 깔려있다는 걸 기억해냈어요. 남편이 쓰는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모두 통일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명세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무슨 정신으로 그걸 일일이 프린트했는지 모르겠네요. 대구에 출장 간다고 한 날도 경기도에 있는 호텔에서 카드를 사용한 흔적이 발견되었고요. 모텔, 호텔, 영화관 이런 내역들이 막 있더라고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목구멍에서 불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바로 도련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솔직하게 모조리 다 털어놓으라고 했어요. 나 다 알게 되었다고, 남편이 호텔 가고 바람 피우는 거 다 찾아냈다고 하니까 도련님이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그제야 모든 걸 다 털어놓는데 남편이 정말 개자식이었습니다. 도련님이 남편이 소개해준 업체에서 일할 때 거기에 있던 경리랑 이상한 낌새가 있다는 걸 눈치를 챘대요. 혹시나 하고 남편을 떠보니까 둘이 바람난 게 맞았고 화도 내고 싸우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정리할 거라고 했다며 대신 자기가 동생에게 바람 피운 걸 들킨 게 수치스럽다고 집에서 나가라고 했답니다. 얼굴 볼 때마다 그 경리가 생각날 것 같다고. 그러면 형수한테도 죄짓는 기분 아니겠냐? 가정에 충실할 수 있게 나가 살아달라고 했대요. 저한테 말은 못하고 티도 못 내고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저를 피하게 됐고 집도 나가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직 정리 못한 것 같다고 혹시 그 격리 사진 있냐고 하니 도련님이 이직할 때 쫑파티하면서 찍은 사진이 있다고 보내줬어요. 아주 어린 여자더라고요. 참나. 그러면서 도련님이 형이랑 이혼하실 거예요? 하고 물어보는데 바람났는데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냐고 했어요. 그러니 차라리 잘 됐대요. 이혼하겠다고 형수가 마음먹었으니 자기도 마음 한결 가벼워졌다면서 바람 잡으러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작전을 짰어요. 은근슬쩍 남편한테 주말에 또 출장 가? 하면서 이번 주에는 내가 도련님한테 다녀올까 해 하고 집을 비울 거라고 언지를 줬죠. 그러니 남편이 신나서 저한테 대구 구경도 하고 포항도 가까우니까 바다 구경도 하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기도 데려가서 오랜만에 삼촌이랑 만나게 해주라고 막 등 떠밀길래 알겠다고 했어요. 저한테 며칠 다녀올래? 하는데 너무 속 보이잖아요. 그냥 알겠다고만 하고 주말이 다가와 배웅하는 남편에게 웃어주고는 친정에 애를 맡겼습니다. 서울역으로 가서 도련님을 만났는데 도련님이 차를 렌트해 왔더라고요. 집 앞에 잘 안 보이게 주차를 해두고 그 여자가 들어가나 남편이 나오나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는데 남편이 아주 번쩍번쩍하게 차려입고 머리에 무스까지 바르고는 나오더라고요. 남편의 차를 뒤쫓아가면서 틈틈이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어서 증거를 남겨주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영화관이었고 여자를 만나더라고요. 사진 속 그 격리가 맞았습니다. 도련님도 맞는다고 했고요. 영화관에서 나와 호텔에 가는 것만 제대로 동영상을 찍으면 되겠다 싶었는데 이 미친 것들이 우리 집으로 들어가지 뭡니까? 그런데 우리 집이 아파트가 아니라 옛날식 주택이라서 세탁실로 향하는 외부 계단이 따로 존재했어요. 혹시 몰라 열쇠를 늘 들고 다녔는데 그날 때마침 쓸 날이 온 거죠. 그쪽 가서 문을 살짝 열고 주방 쪽이랑 연결된 세탁실이라 몸을 숨기고 거실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이랑 상간녀가 신나서 떠들고 있더라고요. 우리 진짜 호텔 안 가도 돼? 집에 있어도 돼? 나 너무 불안한데. 너 우리 집 와보고 싶어 했잖아. 마누라 대구 가서 오늘 안 들어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와이프 그 도련님이랑 바람난 거 아니야?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 이 집에 내가 들어와 살면 딱인데. 자기랑 나랑 너무 늦게 만났어. 제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화를 참고 있는데 도련님이 완전 프로처럼 그 모든 걸 다 동영상으로 녹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든든한 마음에 저도 더 참아서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자기 동생이 우리 불륜인 거 눈치챘다고 안 했어? 오늘 가서 말하면 어떡해? 그럴 일 없어. 걔 대구 간 게 우리 불륜 알게 돼서였잖아. 내가 너네 형수 가슴 아프게 하고 싶지 않으면 입 다물어라 그랬거든. 너랑 정리할 거니까 시간도 좀 줘라. 대구 가서 살아라 하니까 군소리 없이 가더라. 병신. 근데 왜 그렇게 자기 말을 잘 듣는 거야? 뭐 죄진 거 있어? 내 동생이 우리 엄마 잡아먹었거든. 엄마 죽고 그 부채감이 남아있겠지 뭐. 이미 예전 일이라 신경도 안 쓰는데 혼자 눈치 보는 게 좀 편하게 이용해 먹기 쉬워서 내버려 뒀지. 거기다가 지 형수한테는 또 끔찍하게 잘해요. 그 말에 도련님 얼굴이 시퍼렇게 질리면서 정말 부들부들 하는데 바람난 남편은 제 남편인데 상처는 도련님이 다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도련님 불쌍해서 눈물 날 것 같고 제가 결국엔 못 참고 뛰쳐나갔습니다. 야, 이 망할 것들아.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가자 남편이랑 상간녀랑 둘 다 으악하면서 귀신 본 것처럼 놀래는데 도련님이 뒤따라 나오면서 동영상을 계속 찍고 있었어요. 남편은 놀래서 이게 다 무슨 짓이냐고 오히려 소리를 치는데 제가 콧방귀를 끼면서 말했죠. 무슨 짓은 너네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니니? 이 후레자식이야. 어디 이딴 추잡한 짓은 다 하면서 애먼 사람 마음을 들먹여서 협박을 해. 그러면서 제가 다 쳐죽일 년놈들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잡히는 대로 물건을 막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 와중에 저한테 진정하라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고 상간녀는 슬금슬금 눈치 보면서 현관문 쪽으로 가더군요. 시부가 남겨준 집에서 가족 사진이 저기 떡하니 걸려있는데도 바람이 피고 싶은 건지 아니면 바람을 피우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건지 정말 저는 남편에게 이 집에서 전현이랑 뭘 하려고 했냐고 막 추궁했어요. 남편이랑 상간녀 둘 다 아무 말도 못하고 뻘뻘 땀만 흘리고 있더라고요. 정신 나간 것들. 다 죽어서 지옥에나 떨어지라고 저주를 막 퍼붓고 실성한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죠. 그러니 도련님이 저를 딱 붙잡더라고요. 형수님, 증거 다 모았어요. 걱정 마시고 너무 화내지 마세요. 제가 진짜 우리 도련님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하나뿐인 형이라고는 저 모양 저 꼴로 살고 있고 남편은 동생의 죄책감 교묘하게 이용해서 바람을 피우는 게 말입니까 정말? 현관문 앞에 서서 눈치만 보고 있던 상간녀는 제가 당장 꺼지라고 집 나가라고 소리를 치자마자 불이 나게 도망을 쳤습니다. 남편도 뒤따라서 나가려고 하는데 도련님이 목덜미를 콱 잡더라고요. 아니, 형 집은 여긴데 형이 가긴 어딜 가? 그러자 남편이 막 제 눈치를 보고 도련님 눈치를 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하는데 도련님이 카메라를 남편에게 쓱 들이밀었어요. 이때다 싶어서 제가 이혼 합의하자고
동생 남길 거니까 카메라에 대고 대답하라고 윽박을 질렀습니다. 위기를 어떻게든 모면하고자 한 남편은 제가 시키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양육비는 매달 200만 원씩 주겠습니다. 이 집 팔아서 반반 나누겠습니다. 팔지 않을 시 시세의 반을 주겠습니다. 상간녀랑 정리하기 전까지는 이혼을 해도 면접 교섭권 자격이 없다는 걸 인지하겠습니다. 남편에겐 매우 불리한 내용이긴 하지만 사회적 지위라는 게 있는 남편은 제 말을 곧이곧대로 따라해 주었죠. 저는 다음날 도련님과 함께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도련님이 똑부러지게 동영상의 남편의 육성으로 이름, 나이, 주소, 주민번호 이런 것들을 다 말하게 시킨 덕분에 법적 효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동영상 증거가 이혼에 아주 유리하게 작용했고 재산 분할 소송도 당연히 걸었습니다. 변호사가 이혼 전문 변호사라더니 정말 똑부러지게 일을 잘하더라고요. 상간녀 소송까지 걸어서 합의금 두둑하게 받자고 하시길래 변호사님 믿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하고 합의금 3천만 원을 챙긴 저는 이대로 끝낼 수 없다는 오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상간녀 동네에 플랜카드 현수막을 만들어 걸었습니다. CC동 유명 상간녀 김모 씨 딸 평생 수치심에 찌들어 살아라 하면서 아파트 입구에다가 걸어놓았고요. 상간녀 사는 동 우편함에 일일이 상간녀 소송 걸린 거 제가 이긴 거 쫙 프린트에다가 넣어두었습니다. 상간녀도 악에 바쳤는지 뭔지 저를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걸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거짓말로 벌금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에 속에 사이다 콸콸 쏟아부었으면 남는 장사 아닌가요? 남편과 이혼 소송은 집 반값을 통장으로 받고 위자료도 나무 팔았던 돈을 가지는 걸로 끝냈습니다. 남편이 그 돈 한 푼도 안 쓰고 내버려뒀더라고요. 시부가 주는 돈이다 생각하고 제가 챙기게 된 거죠. 양육비는 아쉽게도 200만 원까지는 받을 수 없었지만 120만 원에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도 남편과 도련님은 절연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추후에 어떻게 저를 도와 그런 발칙한 짓을 할 수 있냐며 도련님한테 욕을 엄청나게 했대요. 찾아와서 때리는 신용도 하고 눈에 띄면 뭐 발목을 분질러 버리겠다는 둥 저열한 협박은 다 했더라고요. 물론 도련님은 그 모든 통화 녹음본을 들고 경찰을 찾아가 접근 금지 신청도 냈고요. 결국 대구 생활도 청산하고 우리 친정집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과 살던 집에서 모든 짐을 정리하고 친정에 들어와 살게 되었거든요. 이혼하고 돌아간 게 너무나도 면목 없고 죄송스럽지만 육아를 도와줄 수 있는 손길이 필요하긴 해서 어쩔 수 없이 결정했습니다. 도련님은 친정 근처에 자리를 잡은 뒤 저에게 꾸준히 요청을 했어요. 저희 딸 공부하는 거 도련님이 지원해주고 싶다고 말이죠. 받은 유산도 있고 하니 살림살이 넉넉하다고 하는 겁니다. 본인 대학 등록금부터 취업 활동할 때까지 용돈도 주고 일일이 챙겨준 게 다 형수가 한 거 아니냐면서 은혜 갚고 싶다고 말하길래 그러지 말고 앞으로는 비밀 없이 힘든 거 있으면 다 말해달라고 했어요. 가끔 조카 용돈도 주고 저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래주면 고맙겠다고. 애 양육은 제가 해야 하는 게 맞고 전 남편이 해야 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전 남편과 절연까지 한 마당에 의지할 곳은 저뿐이라며 앞으로도 잘 지내자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정말 가족처럼 아직까지도 잘 지내고 있는 중이고요. 전 남편은 결국 상간녀 소송 걸려서 집안 망신 시킨 거부터 시작해서 돈 물어주고 양육비 매달 줘야 하는 거 등등 상간녀랑 피 터지게 싸우고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세기의 사랑인 척 하더니 얼마 못 가 파국을 맞았다는 소식에 얼마나 고소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친정에서도 도련님을 아들처럼 생각해 주시기로 했어요. 이제는 누나 동생 하는 사이로 지내며 지난주에도 집에서 밥 먹고 갔네요. 좋은 여자 만나서 장가갈 때까지 제가 옆에서 가족처럼 의지처가 되어주려고 합니다.
도련님 덕분에 저도 앞뒤가 다른 인간이랑 이혼하고 새 출발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도 기쁩니다. 앞으로도 의좋은 사이로 잘 지내보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